경영자 리더십 이론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리더 멤버 교환 이론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이제 사람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겁니다. 사실 이제 리더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객관성이 있어야 되겠죠. 전 조직을 아우르면서 거기 내에서 이제 유능한 사람들을 승진을 시키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좀 탈락시키고 그래서 이러면서 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기회를 주면서 조직을 성장시켜야 될 텐데 그런데 이제 리더라 하더라도 이제 사람이고요. 시간도 제한적이고 사용할 수 있는 자원도 제한적이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더 친밀하게 지내는 직원들과 공식적으로만 관계를 유지하는 직원들, 그러니까 차별이 된다라는 거예요.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무엇인가 올라가려면 결국 이제 리더하고 좀 가까운 관계가 좀 돼야 된다라고 좀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최근에도 이제 비선 때문에 좀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리더라고 하는 것은 내 집단과 외 집단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개인적으로 궁합도 좀 맞고 직원들이 좀 능력이 좀 있고 성격이 상당히 외향적인 이런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제 리더하고 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사실 이런 사람들을 신뢰하고 빈번하게 이제 교류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반대로 이제 외집단의 경우에는 내 집단과 이제 반대되는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무엇인가 개인적인 사적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공식적 업무 관계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회생활을 하는데 회사에서 상사가 여러분들한테 사적인 부탁을 한다고 해보죠. 예를 들어서 나 너무 미안한데 오늘 조금 당신이 뭐 오후에 반차 내고 우리 애 유치원 가서 좀 애를 좀 바래다 주면 안 될까? 당신 그 우리 알고 있잖아. 너무 미안해. 한 번만 부탁할게. 이런 이제 사적 부탁을 했다고 쳐볼게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상사가 자기 아이를 예를 들어 유치원에서 바래다 달래 집까지. 그러면 대부분의 직원들은 황당해 할 겁니다. 뭐야 이거? 이 사람은 어떻게 뭐 어떻게 공사를 구분 못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뭡니까? 이 사람을 개인적인 부탁을 할 만큼 엄청나게 신뢰하고 있는 거야.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 입장에서는 내 집단으로 분류가 되니까 그런 부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이제 처세와 관련된 책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럴 때 어떤 식으로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내가 내 집단에 들어갈 수도 있고 외 집단을 밀려날 수도 있는 겁니다. 옳다 그러다가 아니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번 잘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위쪽으로 올라가려면요 리더와 가깝게 지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리더 멤버 교환 이론에 따르면요 리더는 평소 이제 개별 구성원과 상호 관계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개인의 어떤 취향에 따라서 구성원들을 내 집단과 외 집단으로 구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내 집단에 속한 구성원들에게는 리더 입장에서 본인이 친밀도가 높으니까 당연히 이제 시간도 더 많이 내고 관심도 이제 많이 두게 되고요. 자율성 배려를 제공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내 집단 구성원들의 어떤 그 리더에 대한 이제 상황에 대해서는 내 집단 당연히 리더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리고 이제 업무 만족도도 높고 업무 형성도 향상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연히 그 리더와 사적인 관계가 있고 친밀도가 높으니까 그래서 리더로부터 이제 높은 고가 점수를 받게 되고 승진도 빠르고 연봉 인상과 같은 이제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겠죠. 반대로 이제 외집단에 속해 있는 구성원들은 이제 주어진 업무만 담당하고 리더와 형식적인 관계만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의 얘기를 좀 드려보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저희 이제 그 제가 회사에 있을 때 저희 회사 대표님이요 사실은 이제 외부 강의를 많이 다니셨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강의를 하고 싶은데 강의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제가 굳이 안 가도 되는데 대표님이 이렇게 강의하러 다니면 제가 엄청나게 쫓아다녔어요. 항상 자리에 앉아서 대표님 강의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강의하시는지 내용도 좀 듣고 저도 따라해보고 이러는데 어느 순간 대표님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내 강의 때 계속 보이냐고.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대표님처럼 제가 강의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그냥 쭉 쫓아다니면서 그냥 강의를 이렇게 그냥 잘 듣고 제 걸로 좀 소화시키고 있다. 일단 처음에는 조금 대표님 강의를 모방해 보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게 너무 예뻐 보이셨나 봐요. 왜냐하면 자기가 강의를 다니는데 계속 쫓아다니니까 나중에는요 뭐 이렇게 제가 안 오면 오히려 궁금해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저한테 강의 기회까지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대표님 입장에서 저는 내 집단으로 분류가 됐던 거죠. 제가 따로 아부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무엇인가 그분이 볼 때는 좀 성실하고 무엇인가 제가 쫓아다니는 그 부분, 그러니까 같은 시간 안에 그 있던 그 자기 공간과 시간 안에 제가 있는 것 자체가 제가 어떻게 보면 내 집단으로 분류될 수 있는. 그래서 사실 제가 좀 어린 나이부터 조금 대중 강의를 하게 됐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기회가 온 게 이런 이유 때문이었죠. 그래서 이 리더 멤버 교환 이론의 핵심이 뭐냐면 리더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모든 직원에게 똑같은 관심과 시간을 당연히 제공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개인적인 궁합이라든가 직원의 능력이라든가 어떤 외향적이고 사교적인 성격에 의해서 리더와 직원 간의 상호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를 기준으로 리더는 내 집단과 외 집단으로 이제 나누게 되고 내 집단에 속한 구성원이 많은 혜택을 받는 반면에 외 집단 구성원은 공식적인 업무 관계만 가지게 되니까 내가 특별히 여러분들이 뭐 리더에게 아부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 집단으로 가려면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정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실제 이제 반대로 얘기해 보게 되면요. 리더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직원을 개량화할 것인지를 잘 판단을 해봐야 돼요. 여기에 매몰되지 않으려면. 예를 들어드리면 이게 이제 구글 씨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는 책에 나오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무슨 맵처럼 돼 있죠. 이게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이제 이제 성적인 부분이 많이 이렇게 개방화돼 있지만 이것도 이제 고등학생 대상으로 한 거라 그 사실 제퍼슨 고등학교라는 가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 맵이 뭐냐면요. 그 남학생과 여학생의 이제 성관계를 맺은 거를 지도화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성에 대해서 개방적이라고 하지만 이제 미국도 이런 부분이 조심스러워가지고 이제 가명으로 처리를 한 건데, 그러니까 보니까 그 1대1의 어떻게 보면 그런 파트너적인 관계도 있지만 이렇게 맵처럼 구성이 되더라 이거죠. 왜 이런 실험을 했냐면 한정된 자원이 있을 때 그걸 어떻게 투여할 거냐, 어떤 식으로 쓸 거냐를 이제 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이제 고등학생들도 그 성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미국 같은 경우도 심한데, 그래서 성병을 치료하기 위한, 예방하기 위한 백신을 투여한다라고 했을 때 누구에게 투여를 해야 될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다수의 어떤 성관계를 맺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그 성병과 관련된 백신을 투여해가지고 실제 성과가 높았던 프로젝트였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이런 실험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과 자원이 한정적일 때 그걸 어떤 식으로 투여를 했을 때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거냐. 그러니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요. 예를 들어서 자문사다. 그러면 고객과 자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성과 평가를 해요. 그래서 어떤 고객이 실제 나한테 많은 그 영업 성과를 줬느냐 그걸 판단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20명은 내가 관리하고 나머지는 다 탈락시켜서 주니어한테 줍니다. 이런 행동을 하지 않게 되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요. 나한테 이익을 많이 주는 성과가 높은 고객들하고 상담을 하는 게 아니고 유쾌한 고객들하고만 상담을 하게 돼요. 만나서 즐겁긴 한데 문제가 뭐냐? 성과가 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이제 문제점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개량화를 시키는 건데요. 한번 우리가 이제 리더의 입장에서는 직원들을 어떻게 개량할 것인지 이제 그것들을 좀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것들 한번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집단 속에서 혜택을 노리는 구성원은 현실적으로 소수겠죠. 대부분의 구성원들은 외집단에 머무르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리더라면 이런 다수의 외집단이 느끼는 소외감과 불만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한번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부하들의 초의 불공정성이라는 매우 큰 위험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그 리더들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리더와 좋은 교환 관계를 맺고 내가 그 내 집단에 들어가는 것은 직장 내 성공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사내 정치를 한다거나
아첨을 한다라거나 이런 방법이 아니라 건설적인 방법으로 리더의 내 집단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여러분들께서 고민해보고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땐 건설적인 어떻게 보면 그 토의라든가 건설적인 질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한 요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변혁적 리더십으로 이제 리더십이 발전하게 되는데, 즉 제임스 번스가 주창한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제임스 번스에 따르면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과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직 구성원의 창의성을 강조를 하고요. 책임의 분권화를 지향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통제하거나 이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직원들의 어떤 영감을 자극시키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이제 동기를 부여하면서 부하 직원들의 이제 자신감을 고취시키는 것이 리더의 역할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변혁적 리더십은 기본적으로 이 거래적 리더십과 변혁 리더십으로 좀 나뉘게 되는데 사실은 이 번스는 이 두 가지를 대치되는 개념으로 봤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 거래적 리더십은 리더와 멤버가 타산적 이해관계를 기반으로 업무 역할과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전달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성과 노력에 따르는 이제 보상을 강조를 하고 안정지향적이고요. 그리고 이제 규정과 법조를 강조함으로 인해서 일탈행위를 감시하는 이러한 형태가 거래적 리더십이라면 변혁적 리더십은 같이 성장해 가는 관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리더와 멤버는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직원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요. 자존감을 고취시키는 거죠.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을 강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변화하기 위해서 리더는 직원들에게 개인적인 관심을 가지고 조언을 제공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이러한 변혁적 리더십은 이제 버나드 베스에서 확장이 되게 되는데, 근데 버나드 베스는요, 이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을 이제 상충되는 개념으로 보는 건 아니고, 이게 이제 현실의 리더들은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 그 사이 어딘가에 있다 이렇게 이제 좀 주장하신 이런 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버나드 베스의 변혁적 그리고 거래적 리더십의 핵심을 보게 되면요. 이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은 반대 개념이 아니다. 그래서 현실 속의 리더들은 그 사이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 리더십이 이제 상호 보완적 관계고 이걸 어떤 식으로 조합하느냐 그것이 바로 최상의 리더십을 보여주는 그런 이제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리더에 대한 신뢰 형성으로 좀 넘어가 보게 되면요. 이제 직원들의 신뢰를 받기 위한 리더의 조건에는 다음에 세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실성이 있어야 되고, 자애로움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일단은 리더는 이제 솔직해야 되겠죠. 진실을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뒤가 다른 모습을 보여서는 이제 신뢰를 받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제 자유롭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따뜻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직원들의 어떤 마음을 읽고 좀 토닥여 줄 수 있는 이렇게 따뜻한 리더가 돼야 되고 너무 냉철한 리더는 그 누구도 접근하지 않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점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카리스마 있는 리더들이 나중에 퇴직을 하잖아요. 직원들이 연락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은 되게 충격을 받죠.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자기가 리더에 있을 때 사람들이 되게 잘하려고 하고 본인에게 어떻게 보면 충성을 다하려고 이거는 그 사람에게 충성을 한 게 아니고 그 자리에 충성을 한 거야. 근데 사람들이 좀 착각을 하는 게 뭐냐? 내가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하는 게 내 자리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잘해서 그런 줄 알아요. 그런 사람들이 퇴직을 하게 되면요 인간관계 싹 끊깁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따뜻함이 사실 있어야 되죠. 리더의 자질 중에 하나가. 그리고 세 번째,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리더로서 당연히 전문 지식과 기술,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일을 추진해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사실 이제 무능한 리더 밑에 무능한 직원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있죠. 되게 그 리더가 진실하고 그리고 따뜻해요. 근데 능력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안에 있는 직원들은요.
실제 뭐 과시인들의 능력을 발휘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부서 전체의 성과가 떨어지게 되면 보상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제 골고루 있으면서 조금 이렇게 비율이 잘 맞아야 직원들의 신뢰를 받기 위한 어떤 리더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리더십 귀인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 이 귀인이라고 하는 게 결과가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에 따라서 리더십의 어떤 이미지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결과론적인 측면이긴 해요. 그러니까는 이게 뭐냐? 실제 리더가 어떤 행동을 하고 그 조직 내에서 어떤 기여를 했느냐 이것과 관계없이 어떻게 보면 성공을 했거나 실패를 했거나 그 모든 원인이 리더에게 집중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리더가 어떤 식으로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겉으로 드러난 성과가 리더에 대한 인식과 이미지를 형성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리더를 평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리더가 실제 어떤 자질이 있느냐에 관계없이 성과가 좋은 곳에 있다? 그러면 그 리더는 무능하더라도 유능한 리더로 인식이 되고 반대로 성과가 안 좋은 곳에 있다. 그러면 유능하더라도 무능한 리더로 인식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이제 리더십의 역설계 공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걸 이제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데가 저는 이제 프로스포츠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프로스포츠 팀에서 어떤 리더십 유형이 가장 효과적일까? 한번 생각해보죠. 여러분들 좋아하는 스포츠 팀 감독이 있습니까? 전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응원하는 야구팀이 있다 보니까 그 야구팀이 이제 감독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김성근 감독님 보죠. 저는 사실 김성근 감독님 스타일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김성근 감독님이나 김태형 감독님이나 김경문 감독님이나 저는 이 세 가지 스타일 정말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투수들을 혹사를 시켜요. 그래서 흔한 이제 야구 팬들 말로 김성근 감독님이 지나간 자리에 10년 동안 투수들이 남아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까지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요 일반적인 대중들의 인식들을 보게 되면 김성근 감독님을 매우 훌륭한 감독님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 성과를 냈거든요. 김성근 감독님께서 SK 감독님으로 있을 때 엄청난 성과를 내지 않았습니까? 두산도 김태형 감독님 계실 때 엄청난 성과를 냈죠. 뭐 7번 연속 한국 시리즈 진출 이랬을 겁니다. 김경문 감독님도 한국 시리즈 우승은 못했지만 실제 이제 준우승을 시켰고 NC 가셔가지고 강팀으로 만든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성과를 내다 보니까 그분들이 리더십이 있고 훌륭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왜 제가 김성 감독님을 약간 비판적으로 보냐면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김성 감독님이 무슨 얘기 했냐면 되게 비과학적인 얘기를 했거든요. 투수들은 볼을 던지면 던질수록 어깨가 강해진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요즘에는 특히 이제 불펜 투수들 같은 경우는 소모품이다. 공을 던지면 던질수록 사실은 이제 그 팔 소모가 늘어나고 부상으로 연결될 수 있다. 그래서 요즘 현대야구에서는 불펜 투수들에 대한 투구수 관리라든가 연투를 최대한 막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김성 감독님은 예를 들어서 SK 시절도 그렇고 한화도 그렇고요. 뭐 예를 들어서 한화에 계실 때도 권혁 선수 거의 매일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롯데 김태형 감독님만 하더라도 전미르 선수라고 있거든요. 신인입니다. 신인. 올해 신인인데 너무 연투를 시켜가지고 제가 볼 때는 엄청나게 훌륭한 선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롯데에서 잘 관리를 하게 되면 진짜 10년 이상, 20년 이상 관리를 받으면 정말 훌륭한 선발 내지는 마무리로 뛸 수 있는데 너무 혹사를 시켜버리니까 벌써부터 나가 떨어져가지고 이게 부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런 건 좋아 보이진 않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리더십 귀인 이론에 따라서 성과를 내다 보니까 좋은 감독님으로 인식이 되는 그런 측면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건 뭐 개인 생각이니까 그냥 그러려냐고 이제 넘어가시면 좀 됩니다. 그래서 이건 한번 그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특성을 가진 리더가 독이 되는 리더인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 어떤 요인들이 경영자들을 나쁜 리더로 만드는지 한번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회사에 다닌다. 근데 우리 상사가 정말 이렇게 최악의 리더라면 나는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한번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가 이제 리더십 파워를 낮추는 혹은 대체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쇄제가 있고 대체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상쇄제라는 게 뭐냐면요, 결국 리더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줄이는 요소들로 볼 수가 있고요. 대체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리더십이라는 것 자체를 불필요하게 만드는 강력한 요소로 볼 수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 이제 내가 조금 더 성장해 가려면 기본적으로 나의 능력을 키워가지고 나의 의존도를 좀 낮춰야, 리더의 의존도를 낮춰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만약에 내가 리더의 입장에서 무엇인가 강력하게 직원들을 끌고 가려면 이제 나에 대한 어떤 파워를 키워가지고 의존도를 좀 높이는 이런 측면도 좀 필요할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보죠. 자, 리더십 파워를 낮추는 혹은 대체하는 요소들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예를 들어서 부하 직원들이 경험도 풍부하고요. 교육 훈련을 통해 가지고 업무 능력이 급격하게 향상되어 있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되면 사실은 관계 지향형 리더에게는 이런 것들이 별 영향을 주지 않죠. 하지만 업무 지향형 리더에게는 이게 바로 치명적 대체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즉, 내가 업무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이미 부하 직원들이 경험도 풍부하고 일을 잘해버려. 그러면 업무가 지시 명령에 잘 먹히지 않겠죠. 이럴 때는 오히려 관계지향적으로 직원들이 얘기를 잘 들어주고 사실 이제 복지를 좀 키워주고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좀 동기부여를 해주는 것이 훨씬 더 좀 필요할 겁니다. 자, 두 번째, 부하 직원들이 실제 그 높은 내적 만족감이 있다. 자, 이럴 경우에는요, 실제 업무 지향형 리더에게는 별 영향이 없겠죠. 그런데 실제 이제 부하 직원에게 내적 관심을 주는 관계 지향형 리더다. 그런데 이미 그 직원이 뭐 자기 스스로 매우 만족하고 있고 행복도도 높아. 이러면 이제 관계 지향형 리더가 뭐 굳이 필요하지 않겠죠. 오히려 이럴 때는 업무적으로 무엇인가 카리스마가 있고 업무 능력이 뛰어난 이러한 리더가 업무 지시를 명확하게 내림으로 인해서 그 직원들이 업무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만들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실제 리더십을 좀 가져가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보상에 무관심한 직원이죠. 그래서 실제 우리가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것이 내가 적절하게 어떤 일을 했을 때 어떤 보상이 내가 기대가 된다. 그럴 때 좀 일을 하겠죠. 그런데 나는 그냥 보상 필요 없어. 아유, 그냥 이 정도면 됐지 뭐. 이런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관계 지향형 리더건 업무 지향형 리더건 사실 말빨이 먹히지 않을 겁니다. 전반적으로 리더 파워를 떨어뜨리는 상쇄제로 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장포대가 제일 무섭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장포대가 뭡니까? 장군을 포기한 대령이에요. 그러니까 장군을 포기한 대령. 그러니까 장군을 포기했다. 그러면은 그 어떻게 보면 보상에 무관심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래서 장군들의 말이 잘 안 먹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바로 리더십 파워를 낮추거나 혹은 대체하는 요소들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결국은 모든 것이 이거죠. 파워와 의존도 간의 싸움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리더가 어떤 파워가 있다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에 이제 끌려가게 된다. 그럴 때 이제 파워에 이끌려가는 건데, 그러니까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내가 리더가 없을 때 내가 너무 그 사람이 의존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파워에 끌려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따라서 리더의 입장과 직원의 입장이 약간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직원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내가 너무 다른 사람에 대한 의존도를 높인다라기보다는 그걸 낮췄을 때 오히려 이제 본인에 대한 경쟁력이라든가 영향력이 커질 수가 있을 것 같고, 반대로 이제 리더의 입장에서는요, 본인의 어떤 파워를 살리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어떤 의존도, 그게 이제 뭐 업무건, 관계건, 이런 것들을 본인들이 확보하고 있어야 직원들을 끌고 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즘 들어서는요, 이제 직원의 권한을 확대해가는 이런 실험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권한 위임이라고 하는 것은 일선 근로자에게 그 고객의 요청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필요한 책임이라든가 권한이라든가 자유, 훈련, 장비 같은 것들을 부여를 하게 되는 건데, 실제 특히 이제 서비스와 관련된 업종에서는요, 직원의 권한을 확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호텔로 칠게요, 호텔. 어떤 호텔이다. 근데 호텔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고객들과 응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직원들이요,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호텔과 관련된 고객들이 어떤 불만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직원들이 즉각 응대해가지고요,
실제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어떤 보상을 요구했을 때 바로바로 처리해 줄 수 있는 권한을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호텔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그 고객들한테 비용을 어디까지는 직원들이 조금 처리할 수 있게끔 권한을 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만 하더라도 제가 예전에 소카 있죠, 소카. 자동차 렌트하는 그런 회사지 않습니까? 소카에서 제가 차를 대여를 했는데 제가 약간 서비스가 불충분하다고 느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콜센터로 전화해가지고 좀 불만을 얘기했죠. 내가 이번에 그 소카를 이용했는데 이러이러한 측면에서 좀 문제가 있다. 이거 좀 보상을 해줘야 될 것 같다라고 했더니 본인이 제시할 수 있는 보상에 대한 권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시를 하더라고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여기까지다. 뭐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들어가지고 제가 그걸 오케이 했던 경험이 좀 있거든요. 이런 형태로 실제 일선 근로자들이 고객의 요청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권한 위임을 가지고 본인들이 일을 좀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자포스 같은 경우는요, 어떤 실험을 하게 됐냐면, 상사와 막내 직원도 없이 모두가 동등하게 일할 수 있는 홀라크라시를 도입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냐, 조직의 위계 질서와 직책을 없애고 모든 구성원들이 동등한 상태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회사 같은 경우도 직책 없애고요. 실제로 뭐 영문 이름을 부르게 한다라거나 무슨 C로 통일하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 이 자포스의 그 대표가 이 홀라크라시를 도입하겠다고 선언한 이유는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 자포스 같은 경우는 이 콜센터 직원들에게 이제 많은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이렇게 좀 알려진 기업인데, 실제적으로 이 그 아마존이 이 자포스를 무려 12억 달러에 인수를 했는데요. 그게 사실은 독특한 기업 문화라든가 고객과의 유대 관계, 그리고 이제 탁월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인데, 특히 이제 그 서비스업 콜센터 직원들이 고객과 아주 유대 관계를 깊게 맺을 수 있는 이유가 많은 그 권한을 위임해 줬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권한을 위임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고객 만족을 이끌 수 있도록 비용 처리에 대한 권한을 주고, 그렇죠? 이렇게 해온 거죠. 근데 이렇게 직원의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 마냥 직원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냐?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물론 이제 이런 홀라크라시의 도입 자체가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보호 체계를 없애기 때문에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게 통용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게 너무 불편한 거야. 상하관계에 따라서 아니 나는 그냥 위에서 업무 지시해주면 그걸 하면 되지. 무슨 나한테 자율성이냐. 나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냥 할 일 하고 나는 월급 받으면 된다. 이런 사람한테는 기본적으로 이런 조직 문화가 불편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1980년대 미국 내 석유회사 쉘 오일이요. 관리자를 없앤 시도를 한 지 6개월 만에 포기를 했는데 막상 그 자포스 내에서도요. 이 홀라크라시에 반발해서 200명 이상이 회사를 나갔다고 하죠. 그래서 사실은 그 수직적인 구조가 마냥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업무 체계가 명확하고 책임 소재가 명확하다는 거니까요.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리더의 부재, 이런 것들의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도 사실 이제 그만큼 많다라는 그런 이제 증거고,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이 책임자가 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누구나 회의를 소집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고 체계가 사라진 대신에 불필요한 회의가 증가했다. 이런 것들도 이제 직원들이 감정적 피로를 느끼는 이제 요인들로 작용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홀라크라시를 도입한 곳은 자퍼스 외에도 300개 이상이 달한다라고 하는데 1년도 안 돼서 이 방식을 포기하는 비율도 20% 정도가 된다라고 하니까 계속적으로 이런 실험은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 어떤 다양한 리더십, 직원들에게 권한을 위임한 이런 방식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발전해 갈지, 이런 부분들이 뭐 저도 좀 지켜보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어떤 모델이 가장 혁신적인 모델이냐, 이런 실험들은 계속적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기업과 리더십을 정리하면서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전반 경영자와 최고 경영자의 차이가 좀 뭔지, 이런 것들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전반 경영자의 세 가지 주요 자질이 뭔지 한번 정리해 보고요. 그리고 각종 리더십에 대한 이론들이 좀 있었죠. 뭐 리더 성향 이론, 행동적 접근 방법, 그리고 상황 모형,
그리고 상황적 리더십 핵심 내용, 그리고 경로 목표 이론, 그리고 리더 멤버 교환 이론, 그리고 변혁적 리더십과 거리적 리더십, 이런 어떤 리더십의 이론들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리더에 대한 신뢰 형성을 위해서 세 가지 요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리더십 귀인 이론, 이게 핵심이 뭔지, 그리고 리더십의 상쇄제와 대체제가 이제 무엇을 말하는지,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기업과 리더십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듣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